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이 많이 다르긴 할 겁니다. 저희 좀 테크놀로지보다는 좀 제목이 AI야, 넌 무엇이 되고 싶니? 혹시 이 쿼웃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건축 쪽에서 나온 쿼웃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을 몇 가지 지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타계하시게 됐지만, 이분의 강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학생들한테 건축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벽돌아, 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벽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벽돌이 뭐라고 답할까요? 난 아치가 될래. 그럼 건축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너무 비싸. 그냥 쌓아 올리면 안 될까? 그럼 벽돌이 뭐라고 말할까요? 싫어. 난 아치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는 건축가의 본질, 뭐 디자이너의 본질이기도 하죠. 재료와 대화하고 그것이 가진 본질과 욕망을 존중하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디자이너는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분들은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있는 거를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맞추고 싶은 욕망과 그게 가진 재료의 본질을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걸 최대한 살리고 싶은 욕망.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살리고 싶은 쪽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상하시던 발표 내용이 사실 요거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디자인 분야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근데 이건 성민혁 교수님께서 이미 잘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럼 디자이너들 위한 도구로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참 좋은 얘기고 이게 좀 대다수의 미디어나 그런 데서 이쪽에 훨씬 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거꾸로입니다. 디자인의 역할은 뭘까요? 디자인이 인공지능 도입과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혹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의 디자인이 그래 왔는가? 과거의 디자인이 기술의 촉매제로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게 발전하고 세상의 사회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왔나? 물론 그렇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디자인 연구와 교육의 역할 및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조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평화의 시대에는 역사가 필요 없다. 근데 변곡점일 때, 세상이 확 바뀔 때는 20년, 30년 돌아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살면서 경험하신 게 모자랄 수도 있어요. 더 과거를 돌이켜봐야 지금이랑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변혁기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로 산업 디자인은 이제 기계화, 뭐 산업 디자인 태동 그때 발전했습니다. 20세기 초반 19세기에.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디자이너들이 그때는 이제 없던 직업이었죠. 저 공업 생산이 너무 획일적이다. 너무 드라이하다.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술과 기능, 산업과 예술, 기능성과 신미성을 잘 융합시켜서 미학적 균형추 역할로 디자인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빅토리아 스타일의 뭐 아름답지만 사실 좀 이런 가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런 바우하우스가 처음에 제안한 모더니즘 스타일로 바뀌게 되죠. 이때 산업혁명에서 대량 생산에서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디자인이라는 이제 직업군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컸던 근데 촉매적 효과의 예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반도체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면서 저희가 잘 기억하는 뭐 버튼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리모컨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저런 이제 그 터미널 컨트롤 패널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깔끔해지고 많이 간결해졌습니다. 이때도 UI 디자이너, UX 디자이너들이 많은 활약을 했죠. 시각적, 직관적, 대중 친화적인 UI로 전환해서 전자제품의 대중화를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스스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하지만 딱 걸리는 시점이 항상 있는데 그 시점에서 촉매제가 제대로 투여가 됐을 때 디자인은 그게 정말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수 있는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2000년대 사용자 경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경험이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는 네 번째 산업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자인. 저희가 보는 거는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정말 과학의 힘을 정말 느끼고 있는데 정말로 얘네들이 우리한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최근 리포트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챗GPT는 쓰지만 그 외에는 잘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저도 뭐 디자이너로서 그렇게 느낍니다. 볼 때마다 그림 정말 잘 만드는데 자 디자인하자. 그리고 저는 포토샵을 킵니다. 파워포인트를 켜고요. 왜 안 쓰게 될까요? 저 잘 아는데 잘 쓰는데 연구할 때는 쓰거든요. 근데 제 디자인할 땐 절대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그거를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AI가 디자인의 재료이지 디자이너를 위한 마법상자가 아니라고 재료로 쓴 케이스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랩에서 혹은 저희 학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런 스타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쓰이는 인공지능이랑은 전혀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어떻게 하면 LLM으로 이런 이제 역사 속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시킴으로써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베이스라인은 그냥 챗GPT처럼 일반적인 LLM을 썼습니다. 그 경우에는 LLM이 되게 수동적으로 학생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줍니다. 이게 익스페리먼털 컨디션은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요. 프롬프팅을 통해서 뭐 간단합니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LLM 에이전트한테 학생의 고민을 묻고 좋아하는 과목을 묻고 그래서 그 고민거리를 너가 역사적 인물이 겪은 경험과 매칭을 시켜서 비유를 통해서 너가 학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고민 상담가 역할을 해봐라고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둘을 비교했더니 두 번째 세팅이 훨씬 더 자기주도 학습을 올리고 그리고 몰입도를 확 올려주고요. 역사 교육이 정말 재밌다고 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비판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역사 인물과 깊은 교감을 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을 비교하면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근데 LLM AI로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면 그게 다 같은 거냐? 목적에 맞게 충분히 다른 수많은 다른 버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 그걸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입니다. 챗GPT도 디자인된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챗GPT 4랑 5가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모델의 효과일지 디자인의 효과일지 그 사람들의 세팅을 한 거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경험에. 두 번째 이거는 남택진 교수님 랩에서 하셨던 작년에 나왔던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AI로 이제 그 무속인들이 이제 신당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치 않게 바이럴을 타가지고 신문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전화기를 끄고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무속인들께서 하도 같이 협업하자는 연락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모르는 번호면 절대 안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그게 정말 정확해? 정말 그거를 할 수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사람들이 무속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나 그런 관점을 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촉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학부생이 졸업 연구를 하고 그거를 계속 추가로 진행을 한 연구인데 안 되네요. 플레이가 안 되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하는군요. 예. 네. 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것 또한 중학생,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성민영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월드 모델 같은 거랑 조금 목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는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굉장히 극소수만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학과에서 저희 랩에서 혹은 다른 랩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비슷한 작업들이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을 재료로 사용했고요. 현재 쓰이는 모델이나 API나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적은 인공지능의 본질과 욕망, 기술의 본질과 욕망을 이해하고 얘의 특성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것의 기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도메인이 굉장히 넓습니다. 교육, 디자인, 게임, 의료 이런 다양한 분야를 잘 이해해서 거기에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 그 분야의 문제를 푸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 학습된 AI 모델과 라이브를 조합을 하기 때문에 요새 바이브 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냥 챗GPT한테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결국에는 비슷한 레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기 초에 교수님 저 코딩 하나도 모르는데요? 라고 왔다가 바이브 코딩 몇 번 하다 보면 요 정도까지는 제가 그냥 챗GPT 너 이거 어떻게 써? 그럼 GPT랑 챗GPT가 만들어줬는데요? 라는 정도의 레벨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피델리티 프로토타입까지는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프로덕션으로 가려면은 당연히 이제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디자이너의 역할이 무언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나온 MIT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게 2025년에 한 300개 이상의 기업 사례를 이제 설문하고 인터뷰해서 모은 건데 주로 미국이었겠죠. 수십억 달러를 AI 트랜스포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이 된 게 5%밖에 안 돼요. 95%는 파일럿에서 다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사람들이 챗GPT 같은 범용 도구는 거의 90% 이상이 씁니다. 직원들의. 하지만 걔는 이 특정 분야에 계속 반복되는 업무용으로 특화되지가 않고 막 열심히 쓰다가 다시 사라지고 모래성 쌓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래 쓰기가 힘들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딱 만들어진 도구는 유연하지가 않아서 기존 업무 방식이랑 잘 통합되지 않는다. 사실 기존 업무나 기존의 니즈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목표 설정을 잘못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뭔가 화려한 거, 프론트 오피스, 영업 마케팅 쪽으로 할당되는데 근데 실제로 나온 ROI는 백오피스, 운영, 재무 조달 등에서 맨날 반복되는 소박한 일들을 아주 고통스럽고 간단해 보이는 일들을 깔끔하게 자동화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 이게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 차이가. 시사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려면은 당연히 기술도 발전해야 되겠죠. 모델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쪽은 많이 쌓였는데 촉매제가 모자른 게 아닐까? 그래서 촉매제는 현장과 실무자의 니즈를 깊게 이해하고 좁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영역에서 출발을 해서 가치를 바로 쉽게 느낄 수 있는 영역에 출발해서 그리고 새로운 도구에 적응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실험실 안에서 측정된 정확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처음엔 안 좋아도 괜찮으니까 계속 우리가 쓰고 데이터를 주고 내가 쓰면 쓸수록 나도 얘한테 적응하고 그래서 내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AI도 우리한테 적응해서 지금 현재는 불완전하더라도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이너들에게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주 익숙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도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디자인은 항상 좌뇌와 우뇌가 균형을 이루고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좌뇌는 당연히 애널리틱 띵킹, 우뇌가 크리에이티브 인투이션. 거꾸로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 거는 AI라는 기술이 있고 그게 다양한 분야의 트랜스포메이션 일으키는 게 이게 현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죠. 근데 문제는 이때 기술의 디자인은 기술의 단순한 수혜자입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그러진 않았으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AI 전환이 실패나 지연되는 케이스가 앞서 보여드린 MIT 리포트처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AI가 있으면은 기술이 있으면 중간에 디자인이 기술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루이스 칸이 나오죠. 재료의 본질과 욕망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리고 뒤쪽은 다양한 도메인이 있을 때 디자인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하나의 도메인이니까 여기에 적용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기술과 연결을 하면은 여기 살짝 분홍색이 있는 게 요 분야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의료를 하는 방식, 예술을 하는 방식, 디자인을 하는 방식도 AI가 잘 디자인돼서 적용됐을 때 그 사람들의 워크 프로세스도 변하고 인식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부드러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역사가 이거를 항상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3번, 4번 정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면서 저희 학과에 이렇게 많은 랩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바는 아주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